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지역 예천의 김재덕 선수가 금메달 2개를 따면서 달아오른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천중학교 양궁부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때문인데요. 김재덕 선수의 모교이기도 하죠. 예천중학교 양궁부 선수가 후배를 겨냥해 활을 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반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코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양궁부 3학년 학생이 3m 정도 거리에서 1학년 학생을 겨냥해 화살을 쐈고요. 등에 상처를 내 일주일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화살로 관역이 아니라 후배를 겨냥했다니 경악할 노릇이 아닐 수 없죠.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 반드시 있어야겠고요. 재발 방지 대책 무엇보다 먼저 마련돼야겠습니다. 8월 25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국을 대표할 상품 어디 없나요? 코트라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가대표급 세계인류 상품을 찾습니다. 세계인류 인증서와 로고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의 품격과 가치를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검색창에 세계인류 상품을 검색하세요. 세계인류, 이젠 당신 차례입니다. 8월 25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또 2부 이슈 오늘에선 독립운동가 이원영 목사의 생가 보존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본경 이원영 정신문화계승사업회 박효일 부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끝으로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이어갑니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지난 18일이죠. 미국에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요. 연내 테이퍼링, 즉 양적 금융 완화 축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대만, 중국에서 해외 투자 자금이 빠져나오고 또 환율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가 참 많은데요.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미국의 금융정책 기조가 올해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결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거다. 이런 견해가 우세했는데 이게 좀 앞당겨졌어요. 왜 그런 거죠?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또 물가 상승 압력도 지금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상과 관련된 움직임이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라고 있습니다. 금융 부분의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는 미국의 지역 연준 총재뿐만 아니라 경제학자 그리고 재무부 장관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네. 조기 금리 인상과 관련된 코멘트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증시 또 국채금리뿐만 아니라 신흥국 증시, 환율 시장까지 요동이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의 금융정책 기조는 앞으로 3번 남아있는 FOMC에서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당장 9월 3일 날 발표되는 8월 고용지표가 높은 수준이라면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어떤 테이퍼링이 연내 결정이 되고 시작이 된다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외환시장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 그리고 국내 투자가들이 숨죽여서 지켜보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9월 고용지표가 높으면 테이퍼링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내 백신 접종 속도라든지 네.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 그리고 다른 주요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테이퍼링 결정이 11월 달로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주시장은 좀 민감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민감한 이유가 이 신흥국 증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 금융 정책이 변경이 된다면은 신흥국 쪽에 많은 그 자본이 들어와 있던 부분들이 안전자산인 미국 국제시장으로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네. 특히 지난 그 7월 달이었죠. IMF가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4월 전망 시점보다도 0.5%포인트 상향 조정된 올해 5.6%까지 높아지게 되는데요. 네. 반면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6.3%에 그쳤습니다.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는 선진국 증시로 자금을 유혹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IMF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성장률을 보면은 선진국은 4.4%로 4월보다도 0.8%포인트 끌어올렸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4월 대비 0.2%에 불과한 5.2로 제시를 했는데요. 상향 조정폭이 선진국이 4배에 달하기 때문에 네. 선진국 경기 회복 속도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해진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하는 타이밍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흥국에서는 자본 유출뿐만 아니라 환 리스크도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을 싫어하는 국제 투자 자금들이 조금 더 많이 빠져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선진국은 더 성장을 하는 반면에 신흥국들은 성장이 둔화된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그러면 이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면 모든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이 일어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신흥국 중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타격을 받겠지만 반대로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고요. 그리고 내수와 관련된 그 비중이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환율 절하폭도 적고 그리고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 현상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바로 인도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집단 면역으로 코로나 감염자들이 지금 줄고 있고요. 또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16.2%로 상대적으로 낮고요. 또 GDP 대비 수출 의존도가 11.8%로 전형적인 내수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도 지금도 꾸준하게 인도 증시에 들어가면서 올해 들어 7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순매수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연이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라든지 대만 같은 경우에는 좀 정반대로 대미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요. 네. 또한 그 외부 경제에 그 민감한 반도체라든지 조선 이런 산업들이 많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은 주시장에 28조 원을 매도했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도 161억 달러를 순매도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180원까지 가파르게 전화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신흥국 중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브라질이라든지 인도, 필리핀, 남아공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내수 경제 구조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주식 매도 위험은 줄어들겠지만 터키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계속 그 투자 자금 유출 또 환율 변동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인도가 어떻게 보면 좀 부러운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워낙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순매도 자금이 28조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엄청난 규모인데 해외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해외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금리 인상을 하고 고금리 정책을 유지시켜야지만 자금들이 이탈을 하지는 않는데요. 네. 이 때문에 그 목요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은 15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한국은행의 그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에도 봄부터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시사해 왔기 때문에 현재 금리 인상 확률은 50% 전후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8월보다는 다음번 10월이나 11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또 영세기업의 타격이 워낙 크고요. 또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늦춰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참 이게 힘든 게 해외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앞당겨야 되지만 우리나라 가계 채무가 워낙에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뭐 개인들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금리 인상을 또 늦출 수밖에 없는 양날의 칼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해외 자본 이탈도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그 급격한 금리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부동산 버블이 터질 수가 있고요. 개인들의 가계 대출 부실 채권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가계 부채를 보면은 2017년도에는 1,369조 원이었는데요. 지난 그 7월 말 기준으로는 무려 1,710조 원으로 4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무려 341조 원 정도가 급증을 했습니다. 네. 이 같은 돈이 풀림으로 인해서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17년 4월 기준으로 해서는 4억 원 안팎이었는데요. 지난 7월 달에는 무려 7억 2천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고요. 또 이미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적으로 10억이 좀 넘는 상태입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젊은 층이 봤을 경우에 손도 댈 수 없다 보니까 주식이나 가상화폐 쪽으로 돈들이 몰려가고요. 자산 거품을 키우는 부작용도 초래했기 때문에 만약 그 한국은행이 금리를 좀 신속하게 올린다면은 아무래도 자산 거품이 터지면서 향후 후유증이 좀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 모두 다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근데 미국의 금융정책 변경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면 중국의 경우에도 악영향을 받는 건가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GDP 성장률이 한 8.5% 전후로 주요 경제 예측 기관들은 예측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5%로 잠재 성장률 수준까지는 계속 순항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년도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출 증가세가 확연하게 꺾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9.3%로 아무래도 좀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잠재 성장률은 달성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만 좀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은 아무래도 그 성장률이 급속도로 떨어진다면은 네. 다른 나라부터 수입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있고요. 네. 또 다행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올해 다른 증시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오히려 빠진 폭이 더 큽니다. 네.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의 3.5% 정도만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30% 넘는 점을 비교해 본다면은 중국 주식을 대규모로 팔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중국의 채권 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이 자금들이 빠져나간 자금들이 중국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 블랙홀이 중국이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중국 전국 인민대표회의에서 미국같이 서방 국가의 제재에 보복할 법적 근거를 담은 반외국 제재법 표결을 특별 행정구역의 이 홍콩에 적용하는 방안을 일단 보류했어요. 이게 당초 전망과는 좀 다른 결정인데요. 네, 아무래도 그 외국 그 자본들이 그 홍콩에서 전면적으로 철수한다면은 중국 경제까지 타격을 받는데요. 네. 홍콩에는 200개 세계적인 은행들이 들어와 있고요. 이 중에 80%는 거의 다 외국계 은행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자 은행들 같은 경우에 중국이 반외국 제재법이 통과가 된다면 홍콩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2조 달러 가까이 들어왔던 외자 자금이 이탈한다면 홍콩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중국 경제에 치명타를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기업 채무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GDP 대비해서 160%를 조금 웃도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런 기업들의 절반이 국유기업입니다. 여기에 정부 부채까지 합치면은 228% 정도가 되는데요. 이는 일본의 정부 부채가 GDP 대비 238%로 상당히 높은데 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중국 경제가 성장 그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허용 범위에 있긴 하겠지만 네. 중국이 그 외부적인 악재에 의한 쇼크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진짜 회색코뿔소가 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외국 제재법이라든지 외국 자본들을 민감하게 건드릴 수 있는 법률은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무기 연기시킨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이거는 아직까지는 적용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또 추진하는 소득 재분배, 공동부유, 1차 타겟이 된 이 기업들은 어떤 대책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하게 모든 경제 정책이 180도로 바뀌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토호라 그래가지고, 지방에 있는 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때리기가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권위주의 권력의 철권에 맞지 않기 위해서는 눈치가 빨라야 되는데요. 네. 이 때문에 텐센트의 마하통 같은 경우에는 500억 위엔을 내놓아서 공동 부유 계획에 힘을 보태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외식 배달 업체인 메이투안의 왕신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기부재단을 통해서 175억 위엔어치 주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판도도 창업자인 황정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에 CEO직을 내려놓고 교육재단에 무려 120억 위엔을 기부했고요. 메이디정기의 허상젠 그리고 헝따그룹의 슈자인도 모두 63억 내지 24억 위엔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나치게 수입 많은 자들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해라. 그리고 가진 자들에 대해서 사회에 더 보답하라. 그리고 고소득층을 합리적으로 통제해서 불법 수익을 단속하라는 경제 운영 지침이 내린 직후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요, 지금 약물 중독에 의해서 사망자가 그렇게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심각성이 어느 정도예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은 작년에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9만 3,30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9년보다 29% 정도 증가할 정도로 네. 상당히 역대급 수준인데요. 특히 마약성 진통제 남용에 따른 사망자 수가 전체 사망자의 7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 페타닐이라고 해서 합성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모르핀과 헤로인의 50배 이상 강도를 갖고요. 네. 있는 약품이 있는데요. 순도 100% 기준으로 해서 2mg만 투여를 해도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런 마약성 진통제가 미국 사회에 만연하면서 사망자 수가 지금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2017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피오이드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어요. 이게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문제 그만큼 심각하다는 건데 이 다른 나라도 다 사용하는 건데 왜 유독 미국에서 오피오이드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95년부터 의사 처방전만 있으면은 오피오이드를 약국에서도 살 수가 있는데요. 네.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국민 보험제도가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라든지 불법 이민자 네. 또는 사적인 비싼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병원 치료 혜택을 못 받습니다. 네. 이 때문에 코로나 감염자들 중에는 염증 치료나 통증 해소를 위해서 불법적으로 오피오이드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도 많았고요. 또 경제적 국빈 형상, 또 사회적 고립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 강력한 효능을 갖고 있는 오피오이드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고 합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는 거네요. 코로나 분류로 인해서 이렇게 약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사회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건데, 근데 이 미국에 유입되는 페타닐, 합성 오피오이드가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또 이게 범죄 조직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갈 때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서 간다고 하는데 미중 갈등, 무역, 기술, 금융에 이어서 이게 마약 전쟁으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합성 오피오이드 같은 경우에는 1kg에 중국에서는 3,000에서 한 4,000달러지만 미국에 오면은 판매 가격이 1,150만 달러로 껑충 뛰게 되는데요. 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마약 전쟁의 일종으로 지금 간주를 하고 화학 무기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산 그 페타닐 같은 경우에는 생산과 유통을 강력하게 지금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고요. 또 미국이 이거와 관련된 그 중국의 제재 조치를 발동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중국이 이를 규제하겠다 발표했지만 아직 그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그 이 패턴이 더 남용이 된다든지 중국이 이거와 관련된 규제 조치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역 보복 이상의 강력한 제재가 내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문제는 이런 제재를 하더라도 암호화된 그 메시지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원천적 차단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중 갈등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944세대 대단지로 안동의 랜드마크를 바꾸다. 명품 커뮤니티로 안동의 자부심을 바꾸다. 착한 분양가로 안동의 프리미엄을 바꾸다. 안동, 그 위대한 변화의 시작. 안동 영무의 다음 포레스트. 9월 오픈 예정. 1588-7349 영무토건.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정보 프로그램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독립운동가 봉경 이원영 목사의 생가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안동댐 수몰선 안에 무허가 건축물로 여겨져서 보수나 또 보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봉경 이원영 목사 정신문화 계승사업회 박효일 부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효일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18년이었어요. 이 안동 문학계 거장 이호덕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는 이호덕 문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호덕 선생님 문학관이 청송에 건립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호덕 작은 문학관이라고 명명해서 간판을 걸고 안내판도 걸고 해서 했습니다만 코로나 관계로 정식으로 개관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 코로나 상황을 보고 그러면 개관 일정을 좀 조율을 해야겠네요. 예. 근데 이번에 이호덕 선생님이 아니라 봉경 이원영 목사님 이야기를 위해서 인터뷰를 부탁을 드렸어요.
예. 네, 먼저 경북의 독립운동가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본경 이원영 목사님 어떤 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원영 목사님은 태계 14대 후손이고 유학을 공부했고 근대 교육기관인 봉성 측량강습소를 제1회로 졸업하고 퇴계 집안에서 세운 보문의수구를 1회로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919년 예안이 3.1 만세운동을 주도하셨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석주 이상용의 동생 이상동 조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추록 후에 자기 고향에 섬총교회를 세웠고 권찬영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네. 졸업 이후에 이 지역에서 목회활동을 왕성하게 하셨고 특별히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황국신민화 정책을 펼 때 조선교육경, 창시개명, 신사참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반대를 하신 분입니다. 네. 특별히 신사참배 반대로 여러 번 투옥되셨고 해방도 경산 경찰서 유치장에서 맞았습니다. 신사참배 반대로 투옥하셨을 때 모진 고문으로 거의 죽은 상태에서 풀려난 적도 3번이나 있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정치권에서 목사님이 정치를 하시기를 권했지만 거절하시고 오로지 교회를 돌보시고 섬기는데 매진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 결의한 것을 총회장 할 때 가장 먼저 이곳 안동교회에서 신사참배 취소 결의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시게 되셨습니다. 기독교 또 독립운동에서 정말 엄청난 업적을 남기신 분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원래 유학을 배운 선비였는데 3.1 만세운동의 선봉에 서셨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고 이때 옥중에서 석주 이상윤 선생의 아우이신 이상동 장로를 만나서 전도를 받고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은 그 안동에 14번의 만세운동 중에서 첫 번째 만세운동인 예안 만세운동을 주도하셨다가 투옥이 되셨고 감옥에서 당시 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복음 전파를 하셨고 안동 시내 복판에서 단독으로 만세를 부르시다가 투옥된 이상동 당시 조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감옥에서 이상동이 말을 할 때 모두가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네. 이상동이 안동의 이름난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상동이 의병운동을 하거나 만세를 부르거나 자기 집안이 만주로 떠났던 이야기보다 서양 귀신들이 믿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가장 관심 있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때 이상동 선생님의 집안이 워낙에 이름난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은 관심이 쏠렸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아픈 부분이죠. 일제강점기 장로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조선 장로호라는 이름으로 전투기까지 헌납하던 시기에 이 시기에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기까지 하셨고요. 이후에 옥고를 치르면서도 끝까지 신사참배는 물론 창씨 계명도 거부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신사참배 반대로 인해서 경안노회에서 제명이 됐습니다. 교회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북사골에서 가족과 함께 어렵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 창씨 계명 부분도 그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님들이 많지만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꾼 목사님들도 많았습니다. 네. 제 이름이 박효일인데요. 네. 일본 이름으로 바꾸면
박이 복구가 되고 효일은 고이치가 됩니다. 제 이름을 일본 이름 복구 고이치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원영 목사님은 철저하게 창씨 개명을 하지 않고 아이들도 다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 당시에 창씨 개명을 하지 않았다는 건 정말 목숨을 바친 그런 행동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안동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자랑이기도 한 분이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의 생가가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지금 목사님의 생가는 264 문학관에 있는 원촌에 있습니다. 네. 이 생가가 안동시 문화유산 49호인데요. 1976년 안동댐이 건립될 당시에 목사님 생가가 수몰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화재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모두가 정부 정책에 협력해 낙동강 유역에 있던 수많은 역사 고택들이 이전됐고 사라졌습니다. 네. 불행 중 다행으로 봉경 이원영 목사님의 생가와 그 옆에 있는 목재 고택, 원대 고택은 제자리에 원형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유산들이 수몰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건축 행위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동댐 물이 만수위에 이르러도 이원영 목사님 생가인 무리에는 잠기지가 않아서 그나마 현재까지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방치해둘 수는 없는 걸 텐데 보존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의 생가에는 큰 생가 앞에는 큰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네.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낙동강이 범람해도 이 생가에는 앞에 도로가 뚝이 되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네. 목사님의 생가 보존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수자원 공사에서 수몰 지역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수몰 지역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몰 지역에서 해제한다는 게 안동댐 내 하천구역 취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안동시가 관련 절차를 밟아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댐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내면 국토부 점검을 거쳐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안동시는 지금 어떤 입장을 내고 있죠? 안동시가 지금 국토부에 재척 신청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동시도 노력을 하지만 수자원공사도 이 문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만간 안동시와 수자원공사가 부산지방국토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금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지 생가만 보존하는 게 아니라 봉경 이원영 목사님의 정신도 계승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또 다른 사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예, 목사님이 일생 동안 걸어오신 발자취를 생생하게 보여서 안동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분의 자료들을 전시할 공간을 우리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원영 목사님의 나라 사랑과 신앙의 절개를 느끼고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원영 목사님의 귀한 자료는 현재 한국국악진흥원과 장로회 신학대학 도서관에 기탁되어 있고요. 이원영 목사님의 오녀 이정순 권사님이 소장하고 계신 수백 점의 자료도 전시할 계획입니다.
부디 꼭 절차가 잘 마무리가 돼서요. 이원영 선생님의 생가도 잘 보존이 되고 그 정신도 꾸준하게 계승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본경 이원영 목사 정신문화 계승사업회 박효일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용찬입니다. 네, 차기 대선이 200여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이제 카운트다운이 거의 들어간 건데요. 먼저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어떻게 되고 있죠? 이제는 뭐 더위는 가셨지만 이 한여름 더위 이상으로 치열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입니다. 네.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21일, 22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보았는데요. 윤석열 30.4%, 이재명 27.7%, 이낙연 14.1%, 홍준표 후보 6.8%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이게 양강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네요. 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추세를 보면 이재명 후보를 이낙연 후보가 쫓아왔었는데 한 5주 전만 하더라도요. 그런데 또 바짝 쫓는 듯 했는데 다시 또 격차가 또 유지되거나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 윤석열 후보도 잠시 흔들릴 때면 흔들렸을 때는 최재형 후보가 쫓아갔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약진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양강구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본선 경쟁력,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우리 후보가 누구냐 이게 이제 지지층들에게는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강지 아나운서도 알지만 이재명 후보도 최근 악재가 많았지 않습니까? 한교익 막 칼럼니스트 관련 악재도 있었고 2000 쿠팡 화재 현장에 이 먹방 또 TV 출연으로 또 논란도 있었고 또 윤석열 후보는 이른바 투스톤즈 논란 그러니까 석석, 이준석, 윤석열 이 석석 투스톤즈 논란도 부담이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양강구도가 유지되는 것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이걸 가장 지지층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재명, 윤석열 쪽으로 선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다. 똑같은 거죠. 우리 강지혜 아나운서를 대체할 사람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추세를 보니까요. 이낙연 후보와 최재형 후보는 그래도 조금 주춤하거나 조금씩은 하락하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져요. 6.8%요. 그러니까요. 홍준표 후보가 약진을 하는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한 3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봤는데 분석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지난 2017년 본선을 경험해봤잖아요. 이 지난 대선에서 24%를 득표한 그 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본선에 맛을 아는 후보다. 대선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다른 후보가 어렵다면 그래도 이 본선 경험이 있는 홍준표 후보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지역 기반이 영남권이죠. 우리 대구 경북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데다가 또 PK 지역 경남지사까지도 역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수 야권 후보는 뭐니 해도 이 영남권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지역 기반이 있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재밌는 분석인데요. 상대적인 호감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보수 대선 후보, 그러니까 전체 다가 아니라 여야 후보가 아니라 범보수
보수 야권 후보만 모아놓고 지지도 조사를 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홍준표 후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보다도 더 선택받는 것. 그러니까 이 적의 적은 나의 친구가 되는 현상이죠. 이런 현상도 홍준표 후보의 약진 지지율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게 토론의 달인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이 홍준표 후보 그러면 홍카콜라 내가 홍준표야 하는 그 시원한 토론 능력을 발휘해서 네. 이른바 토상준표 토론하면 지지율이 상승하는 준표다. 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토상준표 밀고 있습니다. 네. 본선 경력 또 지지 기반이 있고 범보수 야권 지지자의 지지율로 인해서 약진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를 좀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논란이 참 많았던 한 주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을 했지만 보훈 인사 논란이 일었고 결국 황교익 씨는 잦은 사퇴를 한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이천 쿠팡 화재 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황교익 씨와 유튜브 먹방을 찍은 사실이 알려져서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지율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이재명, 윤석열 양강구도가 되는 것이 이제 본선 경쟁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이라는 단기적인 이런 부정 논란 이슈보다는 장기적으로 본선 경쟁력이 누가 있느냐에 지지층, 진보층들이 더 주목을 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빠른 또 차단을 했습니다. 황교익 막 칼럼니스트 또 쿠팡 이 화재 때의 먹방 출연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또 정면 돌파하려다가 결국 사과를 표명을 했거든요. 네. 이것도 좀 확산되는 부정적인 이 영향이 여론이 중도층이나 MZ세대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신속한 조치도 좀 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전반적으로 이걸 이제 네거티브 국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후보도 왜 그 불씨를 만들어서 친일 프레임을 걸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또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네거티브 공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기존 지지층은 또 더 결집하는 이거 위기야 이러면서 더 결집하는 현상도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정당 지지율도 좀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 네. 국민의힘 지지율 어떻게 나왔죠? 네, 이번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4.5%, 국민의힘 33.8%,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팽팽한 결과인데 흐름만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명락대첩, 명락대전 이런 후보 간, 차기 대선 후보 간 네거티브 활동으로 좀 주춤하는, 정당 지지율이 주춤하는 추세였는데 조금씩 일단락되면서 봉합되면서 회복되는 국면으로 보이고 향후에 이제 언론중재법이 또 정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투스톤즈 갈등, 이준석 대표와 또 윤석열 후보 또 갈등, 또 원희룡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페미니즘 논란도 있었죠. 네. 근데 여성, 중도층, MZ세대에 영향을 타격을 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사과하고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경선관리위원장이 되는 게 신의 한 수로 보여요. 그러니까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관리위원장이 되면서 서서히 봉합되는 네. 그런 모습인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됐고 또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 제명 탈당 관련해서도 발표가 됐거든요. 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정당 지지율에 영향을 줄지가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쯤에는 이것들이 다 반영이 된 조사 결과를 만나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음 주에는 이 관련된 변수가 포함된 정당 지지율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안도 하나 살펴볼게요.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여론은 현재 어떤 입장인가요? 언론인분들도 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 여론은 어땠을까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20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찬성 반대 여론을 물어봤는데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찬성한다. 절반이 넘는 54.1%로 나타났고요. 반대는
37.5%였습니다. 이 지지정당과 이념 성향별로는 확연히 엇갈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는 언론중재법 찬성 응답이었고요. 네. 국민의힘 보수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면 이 언론중재법 논란이 차기 대선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이건 적지 않은 영향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여야 간에 치열한 대결 구도가 언론중재법에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당에서는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언론재갈법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상당히 강하면서 네. 치열한 불꽃 대결이 전개되고 있는 양상인데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차기 대선 후보라고 나몰라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여권 후보는 언론중재법 찬성, 야권 후보는 반대로 예상이 돼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중도층이 중요한데 중도층이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이 여론, 중도층이 그만큼 대선에서도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런 만큼 언론중재법이 카오스 또 버터플라이 이펙트처럼 이 언론중재법이 200여일 뒤에 있는 차기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